그날 단 한 단어가 동맹을 찢어놓을 뻔했습니다. 그린란드. 뉴스에 잠깐 지나갈 지명이라고 생각한 순간 세계 최강의 동맹이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어떤 나라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꺼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위기가 외교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밤중 북극의 공기가 바뀌는 순간부터 전 세계 시장과 안보 지도가 동시에 흔들렸고 워싱턴에서는 최고 위급 회담이 급히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강대국끼리의 싸움이다. 작은 땅과 얼음 위의 사람들은 결국 선택을 강요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모두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앞에서 싸우던 나라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 못한 나라가 판을 뒤집는 방식을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총도 군함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누구도 주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누구도 체면을 잃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순간을 지켜내는 방식. 더 이상한 건 그 방식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의 반응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어떤 쪽은 이게 진짜 해결책이라고 했고 어떤 쪽은 이건 동맹 질서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며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은 단순히 누가 강한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힘이 아니라 설계로 세계를 멈춰 세울 수 있느냐를 시험한 사건이고 결국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결정적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대체 그날 밤 워싱턴의 테이블 위에 올라간 한 장의 제안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제안서가 공개되는 순간 왜 세계의 시선이 동시에 한국으로 쏠렸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얼음이 바람을 꿰뚫고 지나가던 밤이었습니다. 누쿠의 응급의료센터 창문은 성에로 하얗게 흐려져 있었고 복도 끝 자동문은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떨리곤 했습니다. 사람이 적은 곳에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잖아요. 모니터에서 나는 삑 소리, 산소통 밸브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제설차 체인 소리가 마치 한 문장처럼 이어져 들렸습니다. 저는 그린란드 누쿠에서 응급의료팀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안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날 밤 외교 뉴스라고만 믿었던 한 단어가 제 환자 명단과 구조 호출 기록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었습니다. 근무 교대 10분 전이었어요. 핸드폰이 진동으로 책상 위를 짧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국제뉴스 앱 알림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트럼프, 그린란드는 미국 방어에 필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린란드라는 단어가 국제 정치 기사에 나오는 건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기후, 북극 항로, 광물, 군사기지, 이런 문맥이라면 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장에 필요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순간 공기의 결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창문 쪽을 봤습니다. 바깥은 늘 그랬듯 어둡고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 박동만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간호사 말리크가 제 화면을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안나, 또 북극 뉴스예요? 저는 웃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말리크, 이번에는 그냥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말리크는 커피 뚜껑을 닫으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대요. 방어에.
말리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방어라는 단어는 언제나 군사와 붙어서 오거든요. 그리고 군사라는 단어는 언제나 이 땅은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과 붙어서 오죠. 그 질문이 커지면 사람들은 지도 위에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지도 위에 선이 움직이면 실제로는 항공편이 흔들리고 물자가 늦고 통신이 불안해집니다. 결국 마지막에 흔들리는 건 응급구조 체계입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 응급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해안 경비대 경유, 동쪽 피오르드 인근 소형 보트 표류 의심, 교대 직전의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쓰고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다 위 표류는 늘 위험합니다. 특히 날씨가 바뀌는 순간이면 30분 차이가 생사로 갈립니다. 상황실의 카스퍼가 말했습니다. 안나, 바람이 갑자기 틀었어요. 기상국에서도 경보 올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좌표는요? 카스퍼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통신이 끊겼다가 잠깐 들어왔고 다시 끊겼어요. 저는 자동으로 절차를 읊었습니다. 헬기 대기 여부 확인하고 1차 수색 구역 설정해요. 구조대 연락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머릿속 한쪽에서 계속 그 문장이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방어에 필요. 저는 구조대장 에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릭은 늘 그렇듯 짧게 받았습니다. 안나 말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에릭, 동쪽 피오르드 표류 의심입니다. 바람 틀어서 상황이 나빠졌어요. 출동 가능해요? 에릭은 숨을 한 번 들이키고는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한데 연료 보급이 애매해요. 이번 주 물류가 늦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멎었습니다. 왜 늦었죠? 에릭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코펜하겐 쪽에서 확인이 길어졌어요. 뭐가 복잡해졌대요. 저는 그 순간 뉴스와 현실이 한 줄로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복잡해졌다는 말은 여기서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서류가 복잡해지면 비행 허가가 늦고 예산이 밀리고 통로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바다 위에서 사람을 삼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에릭, 오늘은 반드시 나가야 해요. 대신 저는 상황실에서 통신 우회까지 다 열어둘게요. 에릭은 짧게 웃었습니다. 안나 알겠어요. 안나가 말하면 나가야죠. 그 웃음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든든해야 하는데 그날은 웃음 뒤에 있는 피로와 불안이 들렸거든요. 출동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기사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미국 쪽 발언이 퍼지고 유럽 쪽이 긴장한다는 내용이 빠르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댓글들이었습니다. 작은 섬이 뭘 할 수 있나? 결국 강한 쪽이 가져가겠지. 그 문장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작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제 집입니다. 제 친구들이 있고 제 환자들이 있고 제 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얼음 위에서도 꾸준히 돌아가야 합니다. 강한 쪽이란 말 하나로 우리의 일정과 안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말리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안나, 혹시 이게 진짜로 커지는 거예요? 저는 말리크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말리크,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이건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말리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제일 먼저 오죠?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류, 통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요. 불안이 먼저 와요. 수색 헬기가 이륙했고 상황실은 숫자와 좌표와 풍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도 자꾸만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린란드.
마치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서 세계가 동시에 고개를 돌린 느낌이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건 때로는 좋은 일이지만 그 관심이 필요라는 단어와 함께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호기심이 아니라 요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헬기 조종사 이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안나, 시야가 나쁩니다. 하지만 신호 잡힙니다. 2분만 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이사, 안전 최우선입니다. 표류자 생존 시간 계산해서 접근 각도 잡아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구조가 오늘만의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동맹이 흔들리면 이런 구조가 더 자주, 더 어렵게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잠시 뒤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안나, 발견했습니다. 한 명 의식 있음. 저체온 증상.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 바로 후송해요. 이송 준비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일이 단지 응급의료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의 안전망은 정치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제 정치의 바람을 가장 먼저 맞는 구조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밤의 바람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교대가 끝나고도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구급 침대에 실려 들어오는 표류자의 푸른 입술을 보고 저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또 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 방어에 필요하다는 말.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필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한 단어가 동맹을 찢어놓을 뻔한 밤. 그리고 그 단어가 제 병원의 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표류자는 다행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체온이 조금씩 오르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손끝에 남아있던 떨림을 알아차렸습니다. 손목시계 유리 안쪽에 김이 서릴 만큼 숨이 거칠었고 수술용 장갑을 벗는 동작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말리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 오늘 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더 시작된 느낌이네요. 저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끝난 건 구조한 건뿐이고 불안은 이제 막 첫 문장을 쓰는 중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에 있는 TV에서는 국제뉴스 특집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환자 가족들이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 정도였는데 해당 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TV 앞에 멈춰서서 서로에게 통역하듯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그리고 또 하나. 거래. 저는 간호 기록을 마무리하고 손을 씻은 뒤 TV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코펜하겐의 기자회견장 같은 공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이 함께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질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잠깐씩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말리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나, 옌스 닐센은 어떤 말 할까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옌스 닐센이 말하는 건 결국 선택권일 거예요. 앵커의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덴마크를 선택하겠다고요. 나토와 유럽을 선택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뒤따랐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누쿠의 복도 공기가 순간적으로 딱딱해졌습니다. TV 앞에 있던 어부 출신 환자 가족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 말은 강한 쪽이 아니라 익숙한 집을 선택한다는 말 아닌가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마음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익숙한 집이라는 표현이 따뜻함이 아니라 생존과 연결된 단어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리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안나, 덴마크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순간
미국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말이 용기인 거예요. 잠시 뒤 메테 프레데릭센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자막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린란드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동맹국을 향한 위협이 계속된다면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주 구체적인 뜻입니다. 항공 이송이 멈춥니다. 약품 보급이 멈춥니다. 통신이 멈춥니다. 마지막에는 심장 압박이 멈춥니다. 정치의 문장이 사람의 맥박을 건드립니다. 저는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는 해당 밤에 처음 이해했습니다. 카스퍼가 상황실에서 나와 TV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안나, 코펜하겐이 저렇게 말하는 건 진짜 각오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카스퍼에게 물었습니다. 카스퍼, 각오가 생기면 뭐가 바뀌죠? 카스퍼는 입술을 누르며 답했습니다. 바뀌는 건 대개 절차예요. 서류 한 장, 승인 한 줄, 통과 시간 하나. 저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서류 한 장이 늦어져서 연료가 늦고, 연료가 늦어서 헬기가 늦고, 헬기가 늦어서 표류자가 늦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은 그렇게 멈춥니다. 총성이 아니라 도장이 찍히지 않는 방식으로요. TV 화면에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테 프레데릭센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어조가 화면을 넘어왔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도 옆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한 문장을 지키는 사람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갑자기 누쿠의 바람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세면 문이 흔들리고 문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누군가 결정할 거야. 어차피 우리는 끼어들 수 없어. 이런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스스로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의 문장은 그 포기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못 같아 보였습니다. 지도 위에 박아두는 작은 못.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못말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스 보고 계세요? 어머니는 금방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보고 있다. 안나, 병원은 괜찮니? 저는 그 한 문장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국제 정치의 문장을 잘 모르셔도 멈춘다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멈춘다는 건 곧 고립이고 고립은 곧 위험입니다. 말리크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안나, 표류자 가족이 감사 인사 전하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계속 TV 자막에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는 따뜻했는데 따뜻함만으로는 다음 달에 연료 탱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인간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감정을 먼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표류자 가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은 눈가가 빨갰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말했습니다. 안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 헬기가 안 떴으면 끝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지킬 겁니다. 같은 방식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방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정치가 밀어붙이는 힘이 커질수록 현장의 방식은 바뀝니다. 현장은 선택하지 않는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다시 TV로 돌아오니 화면 아래에 분석 자막이 떴습니다. 동맹, 주권 존엄.
기자들은 단어를 조립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예측보다 더 선명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단어들이 커질수록 내일 밤 구조 호출은 더 긴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모든 것이 멈출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건 이미 멈춤이 현실의 선택지로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싸움은 지도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지도를 흔드는 손은 병원의 문도 흔듭니다. 그린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울리는 호출벨도 흔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쿠의 복도에서 본 표정들, TV 아래로 흐르던 자막, 서로에게 던지던 질문들. 이 모든 것은 외교 뉴스라는 라벨로 덮이면 안 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끝나자마자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TV를 끄지 못하고 채널만 돌리다가 결국 화면을 그대로 둔 채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말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나 머릿속에 질문이 가득한데 입으로 꺼내면 더 무서워질까봐 참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당직실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의료 기록을 정리하려고 켠 건데 손이 자꾸 뉴스 창으로 갔습니다. 새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백악관 고위급 회담 준비.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이 워싱턴으로 간다는 문장이었고 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부통령 J.D. 벤스,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해당 이름이 같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단순한 발언 공방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리크가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나, 백악관에서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리크, 백악관에서 만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말리크는 숨을 삼키듯 목을 움직였습니다. 시작이면 더 커지는 거네요. 저는 말리크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커지는 방식이 문제예요. 누쿠에서는 외교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류와 통신은 외교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결심이 바뀌면 항공편 스케줄이 바뀝니다. 보험 조건이 바뀌면 화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감시와 경계가 강화되면 통과 절차가 바뀝니다. 누쿠의 병원은 그 변화를 종이 위가 아니라 약품 상자 위에서 먼저 봅니다. 저는 다음 주 재고 목록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수입 항생제, 저체온 치료용 가온 패드, 위성 전화 예비 배터리. 한 번만 삐끗해도 위험한 항목들이었습니다. 카스퍼가 당직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카스퍼는 표정부터 무거웠습니다. 안나, 해안경비대 쪽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카스퍼가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문의가 늘었대요. 항로 주변에서 낯선 선박 관측이 잦아졌다고요. 말리크가 옆에서 입을 굳혔습니다. 러시아 쪽인가요? 중국 쪽인가요? 카스퍼는 단정하지 않고 단어를 골랐습니다. 국적 확인이 애매한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분위기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만 북극에서는 분위기가 생존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 항해가 달라집니다. 항해가 달라지면 구조 요청이 달라집니다. 구조 요청이 달라지면 병원의 밤이 달라집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의 발언 이후 누쿠의 카페와 마트에서도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날씨와 어획량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단어가 먼저였습니다. 주권, 동맹, 거래. 저는 퇴근길에 마트에서 빵을 고르다가 옆 계산대에서 들려온 대화를 듣고 멈췄습니다. 지역 라디오를 자주 듣는 아나운서 지망생 라사가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결국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친구 우토크가 반박했습니다.
옌스 닐센이 덴마크를 선택한다고 말했잖아. 선택 끝난 거 아니야? 라사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우토크, 문장 하나로 끝나면 좋겠지. 그런데 진짜 싸움은 문장 뒤에서 시작되는 거야. 저는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서도 라사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장 뒤에서 시작되는 싸움. 저는 그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 협의, 운항 허가, 통신망 협조, 기지 사용, 구조 헬기의 우선순위. 모든 게 뒤에서 바뀝니다. 겉으로는 평온한데 체계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약해진 체계는 폭풍 한 번에 무너집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서 짧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원장 닐스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치 뉴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원장 닐스의 말은 옳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의료 현장은 정치 뉴스가 흔들지 않아도 정치 뉴스가 만드는 절차가 흔듭니다. 직원들이 흩어지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 닐스, 혹시 물류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비 재고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원장 닐스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안나 시도는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승인 라인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듣고 또 한 번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라인이 길어진다는 말이 바로 멈출 수 있다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요. 점심 무렵 덴마크 정부 쪽 연락망을 통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일정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공지를 읽다가 화면 아래에 있는 작은 문장에 눈이 박혔습니다. 대화는 하되 주권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 문장은 그린란드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환자 대기실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학교 운동장에서도 반복됩니다. 대화는 하되 주권은 건드리지 않는다. 말은 차분한데 속은 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서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의 바람 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읽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안나, 목소리가 불안하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워싱턴에서 회담이 열린대요. 제이디 벤스랑 마코 루비오가 나온대요. 어머니는 이름이 낯선 듯 잠깐 조용하다가 물었습니다. 안나, 그 사람들 이름이 중요한 거니? 저는 숨을 들이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움직이면 작은 곳이 먼저 흔들려요. 어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안나, 그린란드 사람들은 강하다. 그런데 강함만으로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온도가 아니라 세상이 차가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나토 관련 뉴스도 같이 커졌습니다. 북극 안보 논의가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문장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보라는 단어는 보호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보호가 통제가 되는 순간 누크의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뭐지를 묻게 됩니다. 병원 야간 근무 중 응급실 접수대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이 접수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만약 비행기 막히면 아이를 어디로 보내요? 접수 직원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막힌다는 결정이 없습니다. 절차대로 움직입니다. 환자 가족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바뀌는 건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늦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외교가 결국 사람의 공포를 건드린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워싱턴의 회담이 시험대로 불리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의 불안을 책임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극에서는 불안이 실시간으로 위험이 됩니다. 해당 밤 저는 당직실에서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잠깐 마셨습니다.
얼음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 항구 쪽 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워싱턴의 테이블에서 주권과 안보가 부딪히면 누크의 표류자는 더 위험해지는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파편은 항상 가장자리로 날아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장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는 회담 일정이 구체화될수록 누크의 공기는 더 자주 갈라졌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여전히 체온과 혈압이 우선인데 복도 밖에서는 자꾸만 동맹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 단어가 무서운 이유는 누군가를 직접 겨누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말 저는 아주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이 밝아진 것도 아닌데 눈이 떠졌고 심장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데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유럽 주요 인사들이 국제법과 당사자 결정권을 강조하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편에 선다는 기사들이 연달아 떠 있었습니다. 문장들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선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부터는 안 된다. 외교가 가장 날카로워질 때의 문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덴마크 방송 스트리밍을 틀었습니다. 코펜하겐 스튜디오에서 패널들이 말했습니다. 국제법, 자결권, 동맹의 신뢰, 그리고 북극의 전략 가치. 말들은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더 단순한 질문만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들이 우리 동네 약국 재고를 늘려줄까? 그 말들이 누크의 헬기 연료를 채워줄까? 저는 스스로의 냉정함이 싫었지만 이게 생존의 감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상황실 카스퍼가 커피를 2잔이나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스퍼가 말했습니다. 안나, 나토 쪽 발언이 나왔어요. 저는 커피를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마르크 류터 말인가요? 카스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안나, 어떻게 알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다 외우게 됩니다. 이름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 일정에도 반복되니까요. 카스퍼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가 동맹 모두가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앞으로 몇 주 내 다음 단계 논의를 예고했다는 요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은 따뜻해 보이는데 동시에 차갑습니다. 동의라는 말은 책임을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늦추는 데도 쓰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단계라는 표현은 더 불안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구체화의 시작입니다. 구체화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절차는 통제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말리크가 커피 냄새를 맡으며 들어왔습니다. 말리크가 물었습니다. 안나, 나토가 말했으면 끝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리크, 나토가 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협상으로 넘긴다는 뜻일 수 있어요. 말리크는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현장은 버텨야죠. 저는 말리크의 말에 바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더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날 오전 저는 해안경비대와 병원 간 협조 회의를 잡았습니다. 구조 출동 빈도, 연료 보급 지연, 위성통신 예비 장비 점검, 악천후 시 항공 이송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구조대장 에릭이 말했습니다. 안나, 요즘은 바람보다 뉴스가 더 빠르게 사람을 흔들어요. 저는 에릭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에릭, 뉴스가 바람이 되면 결국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에릭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린란드가 지도 위에서 커질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 안전은 늘 조심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왜 누군가의 언어가 커지면 우리의 책임만 더 무거워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코펜하겐에 있는 친구 소피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피아는 덴마크에서 공공행정 쪽 일을 하는 사람이라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편입니다. 소피아가 보낸 문장은 짧았습니다. 안나, 유럽 쪽도 단단히 서 있어. 그런데 다들 긴장하고 있어.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피아, 긴장은 여기까지도 와. 병원에서 바로 느껴. 소피아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안나, 회담이 시험대래. 말들이 예쁘게 포장돼도 결국 누군가 물러서야 하겠지. 저는 물러선다는 단어에 멈췄습니다. 물러서는 건 지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물러서지 않으면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쪽은 보통 가장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오후 저는 더 낯선 뉴스 한 줄을 보게 됐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한다는 분석 기사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동맹 균열 가능성을 경제와 안보의 위험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먼 나라라고 해서 무관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해상 물류가 흔들리고 물류가 흔들리면 기술과 부품의 흐름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에 민감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리크가 제 화면을 보고 물었습니다. 안나, 한국이 왜 여기 이야기로 나오죠? 저는 대답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말리크, 동맹이 갈라지면 북극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까지 파장이 가요. 한국 같은 나라는 규칙이 무너지면 먼저 불안해질 겁니다. 말리크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 싸움에 끼어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으려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은 늘 운영으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해당 말은 제 바람이 섞인 추측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어딘가에 존재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잠깐 숨을 고르곤 합니다. 하늘은 유리처럼 맑았고 바람은 칼처럼 얇았습니다. 멀리 항구의 불빛들이 얼음 위에서 작은 별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르크 류터가 말한 다음 단계가 우리한테는 어떤 하루로 도착할까?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주권과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방식이 있을까? 그 순간 휴대폰의 알림이 또 떴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이 참모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을 사람과 안전 쪽으로 돌릴 수 없나라고 물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요약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더 확인해야 했지만 문장 자체가 강하게 남았습니다. 사람과 안전 쪽으로 돌린다. 정치 기사에서 보기 드문 표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익과 체면과 승패를 말하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붙잡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경계했습니다. 기대는 쉽게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래도 해당 밤에는 희망 같은 게 아주 얇게 생겼습니다. 칼같이 얇은 바람 속에서 얇은 희망이 살짝 버티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싸움의 중심을 지도에서 사람으로 옮길 수 있다면 적어도 누쿠의 호출벨은 덜 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내려오니 에릭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안나, 오늘은 출동 없겠죠? 저는 에릭에게 대답했습니다. 에릭, 출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동이 없어도 준비는 더 해야 합니다.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 결국 우리가 지키는 건 바다 위 사람이지 지도 위 선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주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그린란드의 사람들이 가진 단단함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차가운 세계에서도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 말입니다. 해당 날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유럽은 선을 긋고 나토는 균형을 말하고 워싱턴은 시험대가 되었고 누크는 재고와 연료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먼 나라 한국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사람과 안전 쪽으로 돌린다. 그 문장이 진짜라면 이 싸움은 다른 결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워싱턴의 테이블이 더 차갑고 바람이 더 빠르니까요. 폭풍은 늘 예고 없이 오지만 예고된 폭풍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 마음속에서 먼저 부는 폭풍이었습니다. 워싱턴 회담 이야기가 커지던 주 누크의 하늘은 유난히 낮게 깔렸고 바다는 마치 검은 금속처럼 굳어 보였습니다. 저는 병원 출입문을 열 때마다 바람의 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은 공기가 오늘은 틀어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나입니다. 누크 응급의료팀 코디네이터로서 구조 호출을 조정하고 이송과 재고와 통신을 엮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정치가 제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정치가 절차를 만지는 순간부터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이상한 통화 한 통이 제 세계를 살짝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상황실 카스퍼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안나, 동부 마을에서 호출입니다. 저는 바로 헤드셋을 썼습니다. 좌표랑 상황 말해요. 카스퍼가 화면을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동쪽 해안의 작은 마을입니다. 임신부가 출혈이 있고 항공편이 폭풍 때문에 결항입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신부 출혈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결항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버리면 계산이 갑자기 잔인해집니다. 구조대장 에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릭은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안나, 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헬기는 뜰 수 있는데 돌아오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에릭, 의료진이 도착할 가능성은요? 에릭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끊길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해도 통신이 끊기면 현장은 고립됩니다. 현장이 고립되면 결정이 늦고 결정이 늦으면 피가 더 흐릅니다. 저는 마을 보건요원 이누크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통화는 한 번 끊기고 두 번 끊기고 세 번째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이누크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찢겨서 들렸습니다. 안나, 환자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누크, 따뜻하게 유지하고 혈압 확인하고 가능한 수액 확보해요. 이누크가 할 수 있는 조치만 하세요. 이누크가 숨을 급히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 항공편이 안 오면 안나, 정말 안 오면. 저는 그 문장 끝을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사람은 공포가 커질수록 문장을 끝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누크에게 말했습니다. 이누크, 헬기 출동 준비합니다. 연결이 끊겨도 계속 같은 채널로 콜 사인 남겨요. 이누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나,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말리크가 제 얼굴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말리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나, 또 멈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리크, 오늘은 진짜로 멈추면 안 되는 날입니다. 말리크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가온 패드 준비하겠습니다. 혈액 준비도 확인하죠. 그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코펜하겐의 소피아가 아니라 낯선 국제번호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상대는 덴마크식 억양이 섞인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나, 나는 코펜하겐에서 북극 대응 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토마스입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지금 통화가 길면 어렵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토마스는 말이 빨랐습니다. 안나, 바로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쪽에 안전 중심의 공동 체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응급 호출과 외교 제안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경험은 이상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순간 며칠 전 읽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과 안전 쪽으로 돌린다. 그 문장이 진짜라면 지금이 바로 그 장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던졌습니다. 토마스, 한국이 뭘 원합니까? 기지입니까? 광물입니까? 항로입니까? 토마스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토마스가 들은 내용은 다릅니다. 한국은 주권과 소유권 논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튀는 걸 느꼈습니다. 외교 문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가 붙는 건 흔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들어가서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토마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북극 재난 대응 공동 체계입니다. 위성 기반 탐지, 악천 후 구조 표준, 통신 복구 절차 사이버, 교란 시 공공 서비스 복원 순서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상황실 모니터를 봤습니다. 마을 통신이 끊기는 확률이 높다고 했던 에릭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통신 복구 절차, 공공 서비스 복원 순서. 이건 지도 위 단어가 아니라 제 손에 닿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토마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지금 동부 마을에서 임신부가 출혈 중이고 폭풍으로 이송이 끊겼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건 지금 통신과 구조 표준입니다. 토마스가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한국 쪽이 현장의 실제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나가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거나 가벼워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아이러니해서였습니다. 워싱턴의 테이블에서 주권을 말하는 동안 동부 마을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먼 나라가 그 피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조건을 말했습니다. 토마스, 현장 사례 제공은 가능합니다. 대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임시 통신 우회 방법이 있습니까?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완성된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쪽이 위성 통신 백업 장비와 운용 프로토콜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방향 하나는 생존입니다. 저는 말리크와 카스퍼를 불렀습니다. 말리크, 동부 마을 환자 상황 유지하면서 통신 불안 대비해요. 카스퍼, 위성 전화 예비 배터리와 백업 채널 리스트 지금 정리해요. 말리크가 물었습니다. 안나, 무슨 일입니까? 저는 말리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말리크, 한국에서 통신 복구 절차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사례로 제공하고 즉시 적용 가능한 부분을 끌어와야 합니다. 말리크가 눈을 크게 뜨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 주권 얘기 안 하고 사람 얘기부터 하는 거네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말리크,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덴마크 쪽 담당자 토마스와 짧은 브리핑 콜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한국 쪽 실무진이 조건 없는 안전 패키지라는 표현을 강조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듣고도 바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던져 확인했습니다.
토마스, 조건이 없다면 문서로 남기게 해야 합니다. 한 줄이라도. 토마스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채널로 초안이 오갈 예정입니다. 안나가 현장 관점 의견을 주면 덴마크와 그린란드도 설득력이 커질 겁니다. 저는 동부 마을의 임신부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누크와의 통화는 또 끊겼다가 연결됐습니다. 이누크가 말했습니다. 안나, 출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환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누크에게 지시를 반복하고 에릭에게 헬기 출동 결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에릭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나 간다. 위험하지만 간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에릭, 돌아오는 길까지 계획해요. 통신 끊기면 규정대로 최소 교신 시간 유지해요. 에릭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안나, 오늘은 진짜로 시스템이 필요하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릭,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 기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날 밤 헬기는 결국 환자를 실어왔고 응급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있던 가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안나, 하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버리는 날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수술이 끝난 뒤 저는 당직실에 혼자 앉아 메모를 남겼습니다. 동부 마을에서 통신이 끊긴 시간, 연결된 시간, 이송 소요 시간, 폭풍 경보와 결항 통지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권을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을 살리는 체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문장은 제 다짐이기도 했고 한국이 제안했다는 패키지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싸움의 프레임이 영토와 체면으로 굳어지면 가장 먼저 죽는 건 가장자리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생명과 안전으로 옮겨가면 누구도 체면을 잃지 않고도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느꼈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피냄새와 바람 소리 속에서요. 헬기가 떠난 밤 이후로 누크의 병원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환자 명단은 매일 바뀌고 구급차 사이렌은 늘 그렇듯 짧게 울리고 직원들은 커피를 한 손에 쥔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동부 마을의 출혈 환자를 살린 건 에릭의 비행이었지만 에릭의 비행을 가능하게 만든 건 결국 시스템의 숨구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구멍이 아주 작게나마 한국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보내온 문서 초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라 현장 매뉴얼에 가까운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위성 탐지 범위, 기상 악화 시 단계별 출동 기준, 통신 두절 시 연결 복구 우선순위, 응급의료 이송 중단 시 대체 치료 프로토콜. 단어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쓰는 단어들처럼요. 말리크가 제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안나,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한국 실무진이 초안을 잡았고 덴마크 쪽에서 형식을 맞추는 중이라고 합니다. 말리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현장을 잘 압니까? 저는 말리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재난 대응과 운영 경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토가 아니라 생명으로 프레임을 바꾼다고 했어요. 말리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말리크의 침묵은 의심이라기보다 기대를 다루는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토마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장 기준으로 수정 의견 드립니다. 동부 마을 사례를 기준으로 통신 복구 우선순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합니다. 항공 이송 결항 시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 절차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문서로는 멋지지만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덴마크가 망설이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끼어들었다는 인상만으로도 미국이 불편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불편함은 곧바로 예산과 승인과 통로의 지연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토마스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토마스의 첫 문장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나 메테 프레데릭센 쪽이 우려를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미국 자극 문제입니까? 토마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덴마크는 동맹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지키고 싶지만 동맹 자체가 멈추는 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이 덴마크의 현실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한다고 해서 답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을 더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한국이 진짜로 주권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문장으로 박아야 합니다. 소유권 요구 없음, 주권 요구 없음, 경제적 권리 요구 없음, 군사적 거점 요구 없음. 오직 재난 대응과 주민 안전만. 토마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안나, 그 문장들이 그린란드에도 필요합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쪽도 외부 도움에 늘 경계가 있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의 경계는 당연했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수백 번 도움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도움 뒤에 늘 계산서가 따라왔으니까요. 저도 그린란드 사람으로서 외부의 손이 뻗을 때마다 먼저 손목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손목에 묶인 끈이 있는지, 끈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요. 그날 저녁 아주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마스가 화상회의 링크를 보냈고 참석자 명단에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의 증인입니다. 현장의 증인은 때로 정치보다 더 무거운 말을 해야 합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켜지자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은 단정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도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은 표정이 단단했지만 눈밑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토마스가 중간에서 설명을 시작했고 한국 쪽 실무진 이름도 잠깐 언급됐습니다. 한국 실무진의 얼굴은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서와 표 체크리스트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체계를 내미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이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질문이 직설적이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돌려 말하면 함정이 생기지만 직설은 조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가 답하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옌스 닐센 안나입니다. 누크 응급의료팀에서 일합니다. 동부마을 임신부 출혈 사례에서 통신 두절과 결항이 생명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지도 위의 승패가 아니라 구조와 의료가 끊기지 않는 절차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패키지가 조건 없는 안전체계라면 그린란드 주민에게는 당장 의미가 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이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질문했습니다. 안나, 한국이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는 그 질문이 덴마크의 핵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해둔 문장을 꺼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문서에 요구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권, 소유권, 경제적 권리, 군사 거점, 어느 항목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조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은 다자 구조로 해야 합니다. 덴마크, 그린란드, 나토 협력체계 그리고 기술 제공국으로서 한국이 들어오되 의사결정은 당사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안나, 그 말은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 좋은 말 대신 불편한 숫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동부 마을 사례에서 기록한 시간을 말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시간, 재연결까지 걸린 시간, 결항 통지가 내려온 시점, 헬기 이륙까지의 지연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말하기 싫었던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우연히 살렸다는 뜻입니다. 우연으로 살리는 날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우연히 실패합니다. 말리크가 제 옆에서 아주 작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메테 프레데릭센도 입술을 살짝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는 침묵은 적어도 포기한 침묵이 아니니까요. 결국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이 말했습니다. 조건을 문서로 박을 수 있다면 그린란드에게는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이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덴마크도 동맹을 흔들지 않는 방식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면 덴마크는 그 길을 선호합니다.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 패키지가 체면을 살리는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북극 안보 강화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고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권과 선택권을 지킨다는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신뢰가 생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뢰는 박수처럼 크게 터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문서 한 줄, 조항 하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의 각도에서 생깁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이 제게 말했습니다. 안나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옌스 닐센, 안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되고 화면이 꺼지자 말리크가 제 손등을 툭 쳤습니다. 말리크가 말했습니다. 안나, 믿는 순간이 왔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리크, 믿는 순간이라기보다 믿을 수 있게 설계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그리고 그 절차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주권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테이블 위에 이 절차가 올라갈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워싱턴 회담 당일은 누쿠에서는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뜬 시간은 새벽 2시 40분쯤이었고 창밖은 여전히 잉크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깨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먼저 경보를 울린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호출벨이 울린 것도 아닌데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저는 안나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이 아니라 더 멀고 더 차가운 곳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지도 위의 선을 건드리든 동맹의 문장을 건드리든 결국 마지막에 흔들리는 건 현장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스가 보내온 일정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백악관 고위급 회담. 참석자 명단에는 제이디 벤스와 마코 루비오의 이름이 있었고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교 라인의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에 제가 가장 오래 붙잡아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크틱 조인트 리질리언스 패커지. 당직실로 가는 길에 말리크가 이미 커피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리크는 저보다 먼저 출근해 있었습니다. 말리크가 말했습니다. 안나, 오늘은 커피가 약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웃으려다가 입술만 올렸습니다.
말리크, 오늘은 커피가 아니라 마음이 버텨야 합니다. 상황실 카스퍼가 모니터를 켠 채 저를 불렀습니다. 안나, 연결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는 전날 밤에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현장 대표로 안나가 짧게라도 들어와 주면 설득력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침묵하면 누군가는 현장을 대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말하는 문장은 대개 현장을 모릅니다. 화상 연결이 잡히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은 생각보다 밝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충분한데도 공기 자체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테이블은 넓었고 서류가 정돈되어 있었고 물잔의 위치까지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공간은 늘 사람의 숨을 얇게 만듭니다. JD 벤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코 루비오는 메모를 한 장 넘기며 상대를 살폈습니다. 덴마크 쪽 대표는 턱을 약간 들어 올리고 앉아 있었고 그린란드 쪽 대표는 손을 모은 채 말수를 줄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인물들의 손을 먼저 봤습니다. 손은 마음보다 먼저 긴장을 드러냅니다. 손가락이 탁자 모서리를 누르는지, 펜을 쥐고 놓는지, 물잔을 만지작거리는지요. 해당 순간 모두의 손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절제는 곧 폭발의 반대가 아니라 폭발을 예고하는 자세일 때가 많습니다. 토마스가 저에게 메시지로 짧게 보냈습니다. 안나, 발언은 짧고 단정하게. 저는 짧고 단정하게가 제일 어려운 날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은 늘 길고 복잡하니까요. 사람의 생명은 늘 문장 하나로 요약되지 않으니까요. 회의는 예상대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은 안보를 앞에 세웠습니다. JD 벤스가 말했습니다. 북극은 더 이상 먼 곳이 아닙니다. 북극은 미국과 동맹의 방어와 직결됩니다. 문장은 정제되어 있었고 단어는 무거웠습니다. 덴마크 측은 곧바로 주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대표가 말했습니다. 동맹은 존중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린란드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문장을 말할 때 덴마크 대표의 목젖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몸은 긴장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린란드 측은 선택권을 말했습니다. 그린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삶입니다. 선택은 당사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해당 문장을 들으며 누크의 대기실에서 들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막히면 아이를 어디로 보내요? 선택권이란 말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어디로 보내는지의 문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문장이 부딪힌 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코 루비오가 펜을 탁자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주민 안전과 구조 능력은 현재 충분합니까? 저는 그 질문이 의외로 날카롭다고 느꼈습니다. 안보라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주민 안전이라는 단어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이 바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토마스가 화면 공유를 켰습니다. 한국이 설계했다는 패키지 요약본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과장 없이 담백했습니다. 북극 재난 대응 공동 체계. 그 아래에는 4개의 큰 항목이 있었습니다. 위성 기반 탐지, 악천 후 구조 표준, 통신 복구 절차, 사이버 교란 시 공공 서비스 복원 순서. JD 벤스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누가 운영합니까? 토마스가 답했습니다. 당사자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의사결정을 갖고 나토와 협력 가능한 틀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기술과 운영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덴마크 대표가 바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해당 질문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조건을 묻는 건 불신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설계의 시작입니다. 토마스가 준비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주권, 소유권, 경제적 권리, 군사적 거점에 대한 요구가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란드 대표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저는 그 아주 조금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고립된 지역에서 아주 조금의 안정은 폭풍 속에서 아주 조금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코 루비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코 루비오의 질문은 차분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요구가 없다면 왜 참여합니까? 저는 그 질문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공짜는 의심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고 토마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안나입니다. 그린란드 누쿠에서 응급의료팀 코디네이터로 일합니다. 현장에서 바람과 결항과 통신 두절이 생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매주 봅니다. JD 벤스의 시선이 화면을 향해 고정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제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로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동부 마을에서 임신부 출혈 사례가 있었습니다. 항공편이 결항되고 통신이 끊기면서 구조 결정이 지연될 뻔했습니다. 해당 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우연히 살렸다는 뜻입니다. 우연은 반복되면 실패합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의 정적은 병원 응급실의 정적과 달랐습니다. 응급실의 정적은 곧바로 움직임으로 깨지지만 회의실의 정적은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 계산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극의 안전은 누가 소유하느냐보다 누가 살리느냐의 문제로 먼저 옵니다. 이 패키지는 주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안보를 강화합니다. 미국은 북극 안보 강화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권과 선택권 유지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통신과 구조 표준을 실제로 갖게 됩니다. 덴마크 대표가 제 말을 듣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린란드 대표는 입술을 눌렀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JD 벤스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고 마코 루비오는 시선을 잠깐 아래로 내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바로 반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최소한 문장이 방어를 뚫고 들어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회담은 감동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체면을 잃지 않으려 했고 덴마크는 주권을 내주지 않으려 했고 그린란드는 선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각자의 최소선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섬은 감정이 아니라 장치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운영 구조를 투명하게 설계합니다. 데이터 공유는 재난 대응 범위로 제한합니다. 시설 사용은 군사 목적이 아닌 민간 구조 목적에 한정합니다. 사이버 교란 대응은 공공 서비스 복원 우선순위를 문서로 고정합니다. 저는 그 문장들 속에서 누군가가 진짜로 누구도 체면을 잃지 않게 만들려는 흔적을 봤습니다. 마코 루비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극에서의 공백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그 공백을 채우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패키지가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목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검토할 가치. 외교에서 해당 표현은 아주 느리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꾸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덴마크 대표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주권과 거래 문제를 테이블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덴마크는 주민 안전 협력을 환영합니다. 그린란드 대표는 더 단단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안전을 원합니다. 단 선택권이 보장되는 구조에서만 가능합니다. JD 벤스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주권과 거래라는 단어가 더 큰 파열을 만들지 않도록 안전과 구조라는 실행 프레임으로 옮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맹도 유지돼야 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설계를 가져오십시오. 그 순간 저는 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합의도 아니고 모든 위기가 끝났다는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테이블 위에서 영토만 남아있던 싸움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크의 복도까지 닿을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화상 연결이 끝났고 화면은 꺼졌습니다. 상황실에 불빛만 남았습니다. 말리크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나, 표정이 울 것 같기도 하고 웃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말리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말리크,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처음으로 현장의 언어가 회의실의 언어를 흔들었습니다. 카스퍼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안나, 그게 가장 무섭고 강한 순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문장보다 설계로 사람을 살리는 문장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진짜로 세상을 움직이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응급실 문은 닫혀 있었고 환자들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문 손잡이에 얹고 잠깐 멈췄습니다. 워싱턴의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한 발 물러섰다면 그 한 발은 결국 이 문 안쪽의 숨을 지키기 위해 물러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저는 오늘을 기록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워싱턴 회담 이후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늘 조용히 옵니다. 신문 일면의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실무회의의 체크리스트 한 줄에서요. 누크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고 바람은 여전히 얼굴을 베었지만 병원의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멈출 수 있다를 말할 때의 공포가 조금 줄었고 대신 이제는 절차가 있다라는 단어가 아주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토마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르크 류터가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링크를 열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는 북극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고 다음 단계가 분열이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문장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심스러움이 이번에는 회피가 아니라 균열을 봉합하는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맹은 강한 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동맹은 서로가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는 기술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늘 실행입니다. 덴마크 쪽에서도 공식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은 국민에게 그린란드는 판매되지 않았고 덴마크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말은 단지 체면을 위한 선전이 아니라 덴마크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약처럼 들렸습니다. 약은 정확한 용량이 중요합니다. 강하면 반발이 생기고 약하면 불안이 남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의 톤은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쪽 발표도 나왔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은 주민들에게 선택권이 지켜졌고 안전을 향한 협력이 시작됐다는 방향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깨가 풀리면서 동시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선택권이라는 단어는 늘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밤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밤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대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크의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는 간호사들, 해안에서 장비를 점검하는 구조대원들, 폭풍 속에서도 위성 안테나를 만지는 기술자들.
저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로서 이 변화가 단지 발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변화는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북극 재난 대응 공동체계 초안이 실무 수준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병원과 해안경비대에도 일부 프로토콜이 내려왔습니다. 통신이 끊겼을 때 어느 채널을 먼저 살릴지, 지역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면 무엇을 먼저 복원할지, 구조 요청이 동시에 몰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지. 저는 해당 문서들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누쿠의 공포가 절차로 번역되기 시작한 겁니다. 공포는 그대로 두면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절차로 번역되면 사람을 살립니다. 말리크가 문서를 들고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말리크가 말했습니다. 안나, 이 항목들 현장 냄새가 납니다. 저는 말리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리크 맞습니다. 누군가 현장을 이해하려고 쓴 문서예요. 말리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한국이 조건 없이 한 겁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음을 증명하는 건 언제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리크, 최소한 지금까지는 요구 없음이 문서에 박혔습니다. 그 문장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안전을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에릭도 병원에 들렀습니다. 에릭은 헬기 점검표를 들고 있었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에릭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나, 요즘은 출동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릭, 명확해지면 뭐가 달라요? 에릭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감으로 결정하는 구간이 줄어요. 감으로 결정하는 구간이 줄면 사고도 줄고 죄책감도 줄어요. 저는 그 문장에 마음이 세게 울렸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큰 상처는 실패 그 자체보다 내가 제대로 했나라는 감의 죄책감이 오래 남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동부마을 보건요원 이누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덜 끊겼습니다. 이누쿠가 먼저 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 이번엔 빨리 연결됐네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누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변화입니다. 이누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나, 워싱턴에서 싸움은 끝났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누쿠,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은 싸움의 결과를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먼저 만드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누쿠가 한참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안나, 누군가가 우리를 거래로 부르지 않고 사람으로 불러준 느낌입니다. 저는 해당 문장을 듣고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늘 강했지만 강하다는 말 뒤에는 늘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강함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불렸다는 말은 그 외로움을 아주 조금 덜어줍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큰 목소리로 누군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주권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문장을 먼저 박았고 누구도 체면을 잃지 않도록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말로만 던지지 않고 위성 탐지와 구조 표준과 통신 복구, 절차라는 실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국력의 다른 형태라고 느꼈습니다. 총과 군함이 아니라 운영과 시스템으로 사람을 살리는 힘. 그 힘은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오래가는 힘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가장 믿을 만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지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린란드라는 단어가 뉴스에 스쳐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작은 땅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동맹의 문장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누쿠의 병원 호출 벨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연결을 끊고 싶었습니다. 정치의 파열이 곧바로 생명의 파열이 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사람과 안전으로 프레임을 옮기는 방식이 필요했고 그 방식이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갔고 절차로 내려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생기면 우리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바람이 아무리 차가워도 사람이 만든 시스템은 그 바람 속에서 작은 불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